또 그 박사님 이번에는 유럽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. 요즘 보면은 유럽 경제가 소위 이제 망했다. 이런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이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독일 경제랑 뭐 프랑스 경제 이런 곳들도 녹록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 전망치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은 과열이다 싶게 이제 성장을 오히려 말하고 있고 유럽 경제는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시나요? 그냥 경쟁력을 잃어버렸죠.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경쟁력이 결국은 장기 전망에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특히 1인당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이상한 나라들 빼면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다 그 조세 회피처들 빼고 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인당 중간값 그 1등에서 100등 사이에서 50등 중간값 1등이 벨기에예요. 그래요. 예, 자산이요. 예. 그 다음이 뭐 덴마크인가. 그런 만큼 유럽이 원래 잘 사는 나라고 마샬 플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네는 경제 성장해 뭐 이러면서 근데 보면 무임승차하면서 또 여기다가 잘 사는 나라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잖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고루고루 잘 살게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. 여러 이런 효과들 때문에 뭐 관광객들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? 이 여러 효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유럽이 되게 부유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성장의 동력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닌가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위기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폐로하고 뭐 다 친환경으로 갔는데 그 친환경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중국이 다 잡았잖아요. 예,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제 또 그린 에너지 이런 거에서 최대 테마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지금 중국이 그 유럽 시장에 점유율이 벌써 6.9%입니다. 우리는 중국차 그러면 지금 화물차 정도로만 조금씩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2020년 불과 1%가 작년에 6.9%까지 늘어난 거니까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. 자기들 그 본토 기업들은 뭐 하나 싶은 거죠. 거기다가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죠. 왜냐하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 시장에 또는 유럽 기업들은 또 중국에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이제 도저히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38% 때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중국은 유럽산 와인 또는 꼬냑 이런 데다 세금 때린다 그러잖아요.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이 중국에 지금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두들겨 맞으면 아픈 게 와인이라는 거예요. 덴마크의 노르보노 디스크라든가 또는 뭐 네덜란드의 ASML, 뭐 영국의 ARM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회사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시죠. 맞아요.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알지만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없다. 근데 우리는 미국 기업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그냥 쭉 떠오르잖아요. 아시아 기업만 해도 뭐 당장 알리바바부터 쭉 떠오르는데 유럽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2차 전지, 전기차, 태양광, 풍력 뭐 거기다가 인공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성장 먹거리들이 유럽에 뭐가 있나. 뭐 캠브리지 좋다 그러지만 그 졸업해서 다 미국까지 왔냐 이거죠. 예, 핵심이 이거 아니냐.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.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 상장을 왜 미국 가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면 미국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식민지 거느리고서 산업혁명을 일찍 일으켜서 부자인 건 아는데 그 부자를 재테크하는 거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뭐 여기 수익률 좋으니까 근데 당장 산업의 생산성 이런 면에서는 돋보이는 기업도 없고 또 돋보이는 나라도 덴마크 정도밖에 없고 거의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과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네요. 그런 기업이 나타나려면. 시간도 시간이지만 혁신 성장 금융이 있나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뭐 저도 지금 스타트업 대표잖아요. 그래서 벤처 회사들한테 투자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IR도 다니고 또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 주변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초기 투자 자금들 이런 참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때 그래도 우리는 가볼 때라도 많잖아요. 근데 과연 유럽에 뭐 생각나는 그렇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나? 그러니까 이런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의 부자들은
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는 전통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수익을 잘 내고는 있지만 그 돈이 과연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. 네. 그 박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자제분하고 유럽도 다녀오셔가지고 책도 쓰셨잖아요. 그때 가셨을 때도 이러한 좀 조짐이 보이셨나요? 아유, 좀 무서웠죠. 아, 일단 브뤼셀 폭탄 테러 직후였어요. 그 중앙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수백 명이 돌아가셨던 그 끔찍한 사건 직후여서 거리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그래서 치안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물론 이제 막아내긴 했지만 2번이나 당했거든요. 끌고 가려는 걸 잡았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끈을 다 잘 안 끊어지는 끈을 메고 있었으니까 안 뺏겼죠. 카메라랑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다.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죠. 왜?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삶이 곤궁하죠. 이민자들의 삶이 곤궁한 가운데 또 차별도 심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저희는 이제 여행자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조식 먹고 7시, 8시 사이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있는 사람은 전부 흑인. 유럽의 백인들은 힘든 일 싫어하고 뽀대나는 일만 좋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랄까 인종차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상당히 심한 편이고 치안도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극우화되는 것도. 그렇죠. 이번에 이제 르펜이 졌지만 과연 다음 대통령을 누가 할 것인가? 저는 극좌 쪽의 대통령 후보들 이번에 이제 뭐 신인민전선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정치 세력들의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 망하자고 작정한 세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강 정책들을 보고서 혀를 내둘렀는데 차라리 르펜이 더 저는 친시장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그러니까 양극단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유럽 여행은 자주 가겠습니다만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좀 피하고 싶은 그리고 도심에 에어비앤비, 우버 자꾸 이제 걸어 다니기보단 그렇게 이동하는 여행자가 될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죠. 네. 참 이런 거 보면은 제 대학 시절에는 진짜 유럽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게 로망이고 다들 가고 막 이랬는데 에이, 그때도 근데 뭐 소매치기 많이 당했잖아요. 맞아요. 짐 다 잃어버리고. 근데 지금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. 심하기도 심하지만 이제 극우가 정권을 잡은 나라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.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가서 이제 약간이 아닌 대놓고 인종차별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 각오해야 되겠죠. 그러면요, 박사님 이런 유럽 경제로부터 좀 한국이 배워야 될 타산지석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일단 특정 종교 분들을 뭐 이렇게 이민 받아들이는 건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인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E9 비자로 들어와 계세요. E9 비자가 뭐냐면 산업연수생 비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다 한국말도 5년 동안, 4년 동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돈도 많이 모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 여행 유튜버들 가면 막 갑자기 스리랑카에서 한국에서 일해서 지금 거기서 한재산 모으신 분들도 나오고 한국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. 우리말도 잘하니까 또 여행 유튜버들하고 말도 통하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. 맞아요. 이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도 좀 치고 또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해서 이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민을 받고 이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 징집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다른 대안들 이분들이 군대 가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걱정이 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는 거죠.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만 좀 부여하면 한 100만 명은 오지 않을까.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만 31만 명이고 올해 이번에 또 16만 5천 명을 새로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4, 50만 명이 현재 있고요. 그러니까 그 과거에 돌아가신 분 우리가 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90년대부터 썼으니까 30년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민들 또 부자잖아요.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도 우리나라 오고 싶은 건 결국 치안 좋고 좋은 일자리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창창하다.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받으면 100만 단위 이민을 쉽게 받을 수 있는
또 이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스리랑카 이야기했지만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얼마나 인재입니까? 또 우호적이고 물론 사장님 때리지 말아요. 이걸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호적인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받으면 노동력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유럽이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인종 갈등은 좀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다 아무나 뭐 무차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죠. 지금 독일 보십시오. 독일이 시리아에서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았는데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정말 훌륭한 일인데 그 뒤 지금 AFD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 예, 뭐 거의 나치급의 사람들이 이제 곧 내년 선거인데 내년 선거에서 곧 일당이 되지 않겠나. 그러니까 르펜처럼 단독 과반수는 못 차지하지만 일당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티로 정권을 잡았잖아요. 대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10에서 15% 정도 되는 이민자들이 싫어서 그걸 또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,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어주지만 잡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15%를 그럼 내보낼 거예요? 내보내지도 못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이라고 말해주면 대안은 전혀 없는 세력들이거든요. 그냥 이제 안 받겠다 정도지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주던 혜택들을 일 안 하면 안 줘. 라든가 애 교육 안 시키면 안 줘. 이런 정도로 강화하는 정도지 이게 쫓아낼 수도 없는데 그런 쫓아내겠다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만약 그걸 실행에 옮기면 피바다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냥 물러나겠어요. 자기 여기 재산 다 버리고 네트워크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지 몇십 년 됐는데 나가겠어요? 난리 날 것 같은데. 예,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인도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. 당장 인구 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는 극단적인 선정적인 주장이 얼마나 판을 찝니까? 그런 사람들한테 이분들을 대안으로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거치며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우호적인 분들 아시아 각국에 수백만 명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? 30년 했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산업연수생 분들이 바로 돌아가야 돼요. 5년 지나면. 네. 그게 연수생이죠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두 군데서 생기죠. 첫 번째는 이제 우리말도 잘하고 일 잘하게 됐는데 내보내야 되고요. 네,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다시 오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힘들잖아요. 진짜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네팔 같은 데 돌아가신 분들이 카페나 이렇게 상점 개인 거 차려가지고 부유하죠. 그리고 네. 또 한국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적 준다 그러면 안 올까요? 이중 국적 우리나라는 허용하는 나라니까.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대 문제죠. 그래서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한 게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바꾸는 즉시 모병제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그러니까 산업 특례를 확대하든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이민 오기 어려운 게 와서 군대 가야 되잖아.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뭐 역대 정부가 그래서 저는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미루기만 할 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단호하게 행동한 정부가 과연 있는가. 뭐 당장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니 행복도시 만들어서 행정복합도시 만들어서 지방으로 전부 다 인구 분산하려고 그러다가 어디 나 제대로 된 도시 하나 못 만든 거부터 뭐 오만 일들이 다 우리도 이제 유럽의 길을 가고 있죠. 근데 가고 있지만 유럽처럼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는 않은 게 지금까지 이제 이민의 문을 닫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영원히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. 당장 올해만 16만 9천 명인가 E9 비자 받은 것만 봐도 이제 우리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나라로 간다라면 이때 이제 좀 산업계에서는 이거 이민을 좋아할 테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개혁도 좀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죠. 제 의견은 최저임금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하사관들 연봉 다 올려주고 하사관 위주의 이제 군대를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를 만들면서 우리 젊은 이들은 특히 이제 20만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군대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뭐 저의 의견입니다. 이건 예를 들어서 20대 10년 동안에 총 병영 훈련 받아야 되는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1년이면 1년을 설정해서 그리고 남녀 모두 다 받게 하는 방향 말고는
지금 중국이 저러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군대를 감축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봤잖아요. 그러니 그런 어떤 거대한 딜을 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가겠죠.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많겠지만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만 이야기하지 말고요. 저는 이런 대안이라도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. 맞습니다. 구체적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고 정말 그 국가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 시작하는데 그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 대규모 이민, 특히 이제 고급 인력들 100만 명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최소 100만이죠. 네. 왜냐하면 가족이 올 테니까. 예, 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. 이렇게 되면 그 우리나라의 개토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지죠. 외국인들끼리 모여 살면서 또 주변에서 그들을 따돌리는 그런 주거 지역을 개토라고 부르잖아요. 뭐 옛날 독일에서의 뮌헨 대학살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박사님 이번에는 일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 또 자제분께서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계셔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저희가. 일본도 종종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일본 여쭙고 싶은데 그 환율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정말 큰일 났다. 또 반도체에다가 거금을 투자하지만 뭐 실질적인 결과는 없다.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.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돈 좀 보자 돈. 일본 기업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만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 분기에 얼마를 버냐 하면 30조 엔을 벌고 있어요. 분기에. 그러면 1년에 한 100조 엔 되겠죠. 일본 GDP가요 400조 엔이에요. GDP의 25%에 달하는 마진을 올리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엔 약세에다가 실질 임금 하락 때문에. 이 엄청난 돈을 들고 자사주 매입이 상반기만 이미 역사상 최대치잖아요. 그래서 주주중식 경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고용도 늘리고 있고 임금도 물론 인플레가 더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지만 임금도 한 20년 만에 요새 제일 많이 올리잖아요. 뭐 이러고 있는 나라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척없는 이야기죠. 그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어떻게 망하냐고요. 딴 나라가 아베노믹스 했으면 미국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랬을 텐데 일본은 미국한테 탁 붙어서 아베노믹스 지금 12년째 2012년 말부터 해서 12년째 엔 약세를 지금 그때 80엔을 지금 160엔을 만들었는데도 미국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. 그러면서 계속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이 환율이 2배 났다네.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2,000원이에요. 그러면 기업들이 뭐 수출 대박이 지금 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임금은 또 올리긴 올리지만 천천히 후행적으로.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이 폭발하는 거죠. 이 마진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고 더 나가서 고용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 나라. 이게 어떻게 그 비관할 수 있어요? 그 IMF 때 저희 환율 2,000원 가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? 그때는 이제 한 방에 갔다면 여기는 대비할 시간을 두고 12년에 걸쳐 계속 올랐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계속 대비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적응했던 기업들은 대박이 났고 이걸 무시했던 데들은 망했겠죠. 뭐 그거야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야 이게 뭐 파산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거 어디 망했다. 뭐 어디 백화점을 문 닫았다.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. 중요한 건 캐논이나 그리고 토요타 하나 소니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이번에 또 키옥시가까지 상장하면 자본 엄청나게 확충할 텐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의 그 지위가 무너지는 것도 만약 이번에 자금 조달만 성공하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본시장 좋아지고 사람들이 저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. 우리처럼 주가 오르기만 하면 득달같이 증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얼마 만에 지금 증자입니까?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낙관적이고 좋아하죠 일본은.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서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좋은 의미겠네요. 그렇죠. 끝난 지 오래됐죠. 그러니까 이걸 애써 안 보는 거죠. 근데 뭐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돈을 버는 거니까. 저는 일본 주식 투자한 지 오래됐으니까. 그때 우리 웅달책방 와서 제일 어디가 좋아요? 이러면 제가 항상 일본이라고 내가 맨날 외친 사람이잖아요. 좋아합니다. 저희 아들 덕분에 돈 좀 벌었습니다.